때는 바야흐로 조선 인조 2년 평안도 차성군의 깊은 산골 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 소박하고 수수한 초가집에는 병들어 누워 힘겹게 기침을 하는 늙은 호라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궁이 앞에서 정성껏 죽을 끓이고 있는 18살 남짓한 예쁘장한 처녀가 있었으니 바로 효녀 불황이었습니다. 불황의 얼굴에는 잠시도 근심이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가장 따뜻하고 애틋했습니다. 그 둘의 정이 깊어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불황아, 애비가 이리 누워있으니 내 고생이 너무 크구나. 약초라도 개어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이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무슨 말씀이셔요?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그게 제일 큰 복이지요. 어서 이 뜨끈한 죽 잡수시고 기운 차리셔요. 약초는 제가 산에 가서 캐오면 됩니다. 내가 있어 애비는 참으로 복이 많구나. 허나 산길이 험하니 늘 조심해야 한다. 내 어미 없는 이 집에 너마저 다치면 애비는 어찌 살겠느냐. 불황이는 어려서부터 사냥꾼인 아버지를 따라 산과 들을 누볐습니다. 여인의 몸이었지만 산속을 날렵하게 오르며 약초를 캐거나 작은 덫을 살피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찌나 빠르고 조용하던지 어지간한 산에 못지않았죠. 짐승들의 발자국을 살피는 모습에서는 타고난 사냥꾼의 기질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에 역졸이 거친 걸음으로 들어서더니 험상궂은 표정으로 군역 통지서 한 장을 휙 던지듯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지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닷새 안에 군영으로 나오지 않으면 가산을 몰수하겠다는 엄포가 쓰여 있었죠. 이때는 인조반정 직후 이괄이라는 장수가 평안도 지역의 군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고 몰래 군사를 모으고 있었으니 이 모병령은 바로 그 불길한 시작이었답니다. 통지서를 받아든 불황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아버지는 그저 힘없이 종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부녀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차례요! 닷새 안에 군영으로 나오시오! 어기면 가산을 몰수하고 엄히 다스릴 것이오! 내가 어찌 군역을 갈 수 있단 말이오. 그날 밤 불황이는 잠 못 이루고 통지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병든 아버지는 군역은커녕 거동도 어려웠고 돈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 군역을 지게 하는 대립군은 꿈도 못 꿀 형편이었죠. 대립군 품삯이 한 달에 쌀 9석이라니 가난한 불황이네에게는 그저 눈앞이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불황이는 주먹을 꽉 쥐고 돈을 마련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찌하여야 한단 말이냐? 쌀을 구워 다닌다고 해도 닷새 안에 어찌 이것을 해결한단 말이냐? 그 절망감이 어찌나 크던지요. 병든 아비의 군역을 면할 방법은 오직 돈뿐. 불황이는 결국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 기생이 될 결심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서 번잡한 주막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곱게 화장한 기생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들어왔죠. 그렇게 비장한 표정으로 주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그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효심이 아니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죠. 이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면 기꺼이 그리하리라.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불황이는 한양 기방의 문턱 앞에서 서성였지만 기방을 드나드는 험악한 사내들이나 거만한 기생어미의 싸늘한 시선만 받을 뿐이었죠. 처자. 이 기방은 말이지. 고운 자태와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풍류를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법이요. 대개 그 거친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는 손님들의 눈에 들기 어렵소. 그저 산골에서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나을 것이요. 그녀의 거칠고 앳된 모습은 기방에서 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불황이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이마저도 안 된다는 사실에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것마저 안 된다는 말인가? 모든 희망이 꺾인 채 집으로 돌아온 불황이는 낡은 색경 앞에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하던 그때 문득 자신의 담대한 성정과 사냥꾼으로서 익힌 기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이내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가위를 들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몸을 버리고 사내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살릴 마지막 길이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 비장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기필코 아버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남장을 마친 불황이는 마음을 다잡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삐죽하게 잘린 머리카락, 어색한 걸음걸이, 남자처럼 낮은 목소리를 내보려 애쓰는 모습은 조금은 어설펐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꾸리는 불황이의 뒷모습에서는 오직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효심만이 느껴졌답니다. 새벽녘 불황이는 조용히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병든 아버지는 딸의 비장한 결심을 알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었죠. 불황이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여 들킬까봐 울음소리마저 삼켜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 더 쓰다듬고 불황이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부디 평안히 계세요. 제가 꼭 돌아올게요. 무거운 마음으로 군영으로 향하는 길. 불황이는 낯선 병사들 틈에 끼어 묵묵히 걸었습니다. 다른 사내들 틈에 섞여 걷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결연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죠. 멀리 보이는 군영의 깃발은 그녀의 앞날을 암시하는 듯 바람에 힘없이 펄럭였습니다. 병든 아비 대신 떠난 이 길이 불황이에게는 그저 군역을 대신하는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으니 어찌 두려웠을까요? 마침내 도착한 군영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끝없이 줄을 서서 입영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황이도 그 긴 줄에 섞여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죠.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지만 이내 굳게 입을 다물고 결연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병사가 그녀의 옆을 지나가며 슬쩍 신병인가? 어디서 왔어? 하고 물었지만 불황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위한 효심이 그녀를 생전 처음 겪는 험난한 사내의 세계로 이끌었으니. 다음 이름 막세입니다. 그렇게 불황이 대신 막세라 불리며 시작된 불황이의 군영 생활은 산골 처녀에게는 그야말로 낯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친 사내들 틈에서 여인임을 숨기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매일 이어지는 고된 훈련은 온몸을 쑤시게 만들었죠. 일이 고될 줄이야. 아버지, 제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이, 신병, 벌써 지쳤나? 이거 원 허약한 놈이군. 이깟 훈련에 지칠 리 있겠나. 그저 잠시 숨을 고를 뿐이다. 군영의 생활은 불황이에게 매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사내들 틈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도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도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죠. 그녀는 늘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거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고 몸을 가릴 만한 틈만 보이면 재빨리 숨어들었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썰미 좋은 동료 병사가 있었으니 바로 돌쇠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어이, 막세, 자네는 어찌 그리 늘 바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구먼. 훈련에 몸을 단련하는 것이 사내의 도리 아니겠나? 자네도 그리 게으름 피우지 말고 몸이나 단련하게. 말하는 뻔새는 꼭 도련님 같구먼. 헌데 어딘가 모르게 좀 다르단 말이야. 하지만 불황이에게는 산골에서 아비에게 배운 남다른 재주가 있었으니 바로 사냥꾼의 본능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고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는 행군에서는 누구보다 날렵했죠. 그녀의 숨겨진 재능은 거친 병사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호, 저 신병 좀 보게. 활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막세입니다. 저 친구 평소엔 조용하더니 활을 잡으니 눈빛이 달라지는구먼. 영락없는 사냥꾼이로세. 그날 밤 불황이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산자락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칠 뿐 모든 것이 고요했죠. 그때였습니다. 여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가장 은밀한 고통이 그녀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몸속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과 함께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몸을 웅크렸지만 이미 군복 아래로는 달걸이 흔적이 스며들고 있었으니 불황이는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하필 그때 돌쇠가 순찰을 돌다 그녀의 옆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돌쇠의 날카로운 눈은 불황이의 군복에 스며든 붉은 흔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얼굴에 의아함과 함께 섬뜩한 의심이 스쳐 지나갔으니 불황이의 심장은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돌쇠는 불황이의 군복에 스며든 흔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는 불황이에게 다가가려 했고 불황이는 돌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직감했습니다. 어이, 막세! 자네 옷에 이게 무엇인가? 붉은 기운이. 갑자기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랫도리에서 치질이 터진 모양입니다. 밤새 차가운 땅에 앉아 있었더니 그만 터진 모양입니다. 마침 그때 병사들의 상태를 점검하던 순찰대장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 불황이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이 병사, 자세가 좋지 않구나?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가? 안색이 말이 아니네. 순찰대장님, 아랫도리에서 피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경계 근무를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다른 병사들에게 폐를 끼치겠습니다. 젊은 놈이 벌써부터 그리 허약해서야. 치질이라니. 더러운 병이로구나. 이러다 다른 병사들에게 옮기기라도 하면 큰일이지. 당장 막사로 돌아가 쉬어라. 내일 아침 의원에게 보이도록 해. 그렇게 불황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등줄기에는 여전히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조선시대에는 고된 농사일과 부족한 위생 그리고 좌식 생활 탓에 치질이 흔하고도 고통스러운 병이었으니 순찰대장 또한 그 말을 쉽사리 믿을 수밖에 없었죠. 돌쇠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불황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지만 순찰대장의 명령에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황이는 의원에게 가벼운 약을 받아 마시고 다시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녀의 이상한 행동과 군복의 희미한 흔적은 돌쇠의 눈에 깊이 박혔습니다. 돌쇠는 불황이가 몸을 숨기려 애쓰는 모습이나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수상하게 여겼죠. 어이, 막세! 자네는 어찌 그리 몸이 약한가? 사내 대장부가 치질 하나에 그리 혼비백산하여 쓰러지려 하는가? 사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는 법. 쓸데없는 참견 말고 자네 훈련이나 신경 쓰게. 말은 그리해도 자네는 꼭 여인네처럼 섬세한 구석이 있단 말이지. 돌쇠의 날카로운 말에 불황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나날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불황이의 뛰어난 활솜씨와 날렵한 몸놀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정찰 훈련에서 그녀는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달했고 적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비범함은 소대장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막세! 내 이놈 겉보기엔 열이지만 훈련에 임하는 자세와 실력은 누구보다 뛰어나구나. 특히 저 산속에서의 움직임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아비에게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그 아비가 누구인지 몰라도 참으로 귀한 제목을 길러냈구나. 비록 불황이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늘 조심했지만 고된 훈련과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들을 함께하며 동료들과의 전우에는 깊어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뛰어난 실력은 동료들에게 인정받았고 때로는 그녀의 기지가 위기에서 동료들을 구해내기도 했죠. 그녀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동료들의 눈빛 속에는 그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불황이의 활약과 함께 그녀에 대한 소문은 군영 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산속을 날아다니는 신병, 치질 때문에 고생하는 허약한 놈, 헌데 활은 기가 막히게 쏘는 별난 놈 등 다양한 소문들이 그녀를 따라다녔죠. 병사들은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황이의 비범함은 마침내 정충신 장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충신은 그녀의 담력과 실력을 시험해보고자 적군 동향을 살피는 위험천만한 정찰 임무에 그녀를 포함시켰습니다. 불황이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임을 직감하고 비장한 각오로 임무에 나섰습니다. 그대 휘하에 막세라는 신병이 있다 들었다.
활 솜씨와 산속 움직임이 남다르다던데 이번 정찰 임무에 그를 포함시키도록 하라. 예, 장군님. 막세라면 능히 해낼 것입니다. 명에 따르겠습니다. 기필코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불황이가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그녀의 예리한 눈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괄 장군의 군영 주변에서 평소와 다른 수상한 병력 이동과 은밀한 모의가 감지되었죠. 군영 전체에 알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불황이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인조반정의 1등 공신임에도 이리 푸대접을 받다니 이 지옥을 어찌 잊으랴. 때가 왔다. 병사들을 모아 한양으로 진격할 것이니 너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이괄 장군과 부하들의 은밀한 모의를 엿들은 불황이 아니 막새는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병든 아비를 살리려 들어온 군영에서 이제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대역죄를 알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어찌나 복잡하던지요. 영모라니, 이괄 장군이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을, 이 엄청난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아버지를 대신해온 이 길에서 이제 나라의 운명까지 짊어지게 되었으니. 그녀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까? 아니면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만약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무사할지 몰라도 이 나라가 불바다가 될 터인데. 허나 만약 내가 나선다면 내 정체가 탈로 날 것이고 그리 되면 아버지는 물론 나까지 군율에 따라 엄히 다스려질 것이고 그간 아비를 위해 쌓아온 모든 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터인데. 아버지를 위한 길은 어느 쪽이란 말인가. 불황이의 마음속에서는 고향에 홀로 계신 병든 아버지와 눈앞에 펼쳐진 나라의 위기 사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냥꾼의 딸다운 용기와 나라의 평안을 바라는 백성의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결국 불황이는 대의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괄의 군영을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불황이는 어둠이 그림자처럼 몸을 숨긴 채 군영의 담을 넘었습니다. 뒤에서는 이괄의 병사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탈출이었습니다. 들켜서는 안 된다. 들켜서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누구냐? 거기 섰거라. 불황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불황이가 목숨 걸고 향한 곳은 바로 안주목사 정충신 장군의 부대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아끼고 나라에 충성하는 강직한 장수로 소문이 자자했으니 불황이는 오직 그에게만 이 엄청난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믿었죠. 험난한 산길을 밤낮으로 달려 그녀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충신 장군님, 부디 제 말을 믿어주셔야 할 터인데. 마침내 정충신 장군의 막사에 도착한 불황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군은 늦은 밤 찾아온 낯선 병사 막새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결연함을 읽었죠. 불황이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이괄의 영모 계획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 엄청난 이야기에 정충신 장군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고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말이 진실이라면 이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일이다. 허나 그대는 일개 신병에 불과한데 어찌 이리 엄청난 역모를 그리 상세히 안단 말이냐? 혹 이괄의 끈아풀이 되어 나를 속이려는 계책은 아니더냐? 장군님, 소인은 결단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소인은 병든 아비를 대신해 군문에 들어온 미천한 백성일 뿐, 밤샘 경계 중 우연히 그들의 밀담을 엿들어 싸웁니다. 부디 소인의 말을 믿어주소서. 이괄은 이미 군사를 모아 한양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사옵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왔다 하였느냐? 과연 그 말이 진실일까?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너는 역모를 꾸민 자들과 한패가 되어 나를 속인 죄로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장군님, 소인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소인은 오직 나라의 안위를 위해 달려왔을 뿐입니다. 부디 소인의 눈빛을 믿어주소서. 좋다. 그대의 눈빛에서 거짓은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그대의 말을 믿어보겠다. 정충신 장군은 막세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천한 신병의 몸으로 목숨을 걸고 달려온 그 담대함과 나라를 위한 뜨거운 충심의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는 막세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하고 즉시 부하들을 소집하여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황이의 충심과 용기를 높이 사 그녀를 참수라는 중요한 직책에 임명했습니다. 이름 없는 신병 막세가 이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장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들으라. 이 막세는 이괄의 영모를 가장 먼저 알리고 목숨 걸고 달려온 충신이다. 이제부터 막세는 내 휘하에 참수가 되어 이 영모를 진압하는 데 선봉에 설 것이다. 이괄은 자신의 영모가 발각된 줄도 모르고 마침내 한양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팔도의 불길한 전운이 감돌았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죠. 정충신 장군은 불황이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괄의 반란군 진압에 나섰습니다. 황주와 서울, 안현 등지에서 피 튀기는 전투가 벌어졌으니 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 진격하라! 인조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이괄의 반란군은 거침없이 한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피 튀기는 전장 한가운데에 불황이, 아니 참수 막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의 몸이라는 것을 잊은 채 뛰어난 판단력과 날렵한 움직임으로 전장을 누볐습니다. 사냥꾼 아비에게 배운 지혜와 담력은 전장에서 더욱 빛을 발했죠. 그녀는 정충신 장군의 지시에 따라 적의 허점을 파고들고 기발한 전술을 제안하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용맹하던지요. 불황이의 활약과 정충신 장군의 뛰어난 지휘 아래 이괄의 반란군은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이괄의 군대는 대패하여 도주하기 시작했고 전장에는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름 없는 효녀가 던진 한마디가 나라를 구하고 그녀의 용맹은 전장을 승리로 이끌었으니 진정 하늘이 내린 영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막세, 그대 덕에 나라를 구했소. 그대의 공은 하늘에 닿을 것이오. 그렇게 이괄의 난은 진압되었고 조선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정충신 장군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가장 먼저 막세를 찾았습니다. 그는 막세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녀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막세는 장군의 부름에 응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으니 바로 언제까지 자신의 비밀을 숨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세, 그대 덕에 이 나라가 위기를 넘겼소. 그대의 공은 실로 크니 내가 그대에게 무엇이든 해주겠소. 내 곁에 남아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해주겠소. 장군님의 은혜는 만극하오나 소인에게는 정충신 장군께서 이리 큰 상을 내리시고 곁에 두려하시는데 불황이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언제 폭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황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돌쇠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막세가 전장에서 보여준 비범한 활약과 평소의 섬세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그녀의 정체에 대한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저놈은 분명 사내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그 비밀을 밝혀내고 말리라. 돌쇠는 막세가 정충신 장군과 독대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그녀의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막세의 비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으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만약 이대로 비밀을 숨긴 채 장군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훗날 정체가 탄로나면 병든 아버지는 물론 나까지 군율에 따라 엄히 다스려질 것이고 그간 아비를 위해 쌓아온 모든 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터인데 가문은 풍비박산나고 장군님께는 큰 누를 끼치게 될 텐데 이 막세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괄의 난이 진압된 후 군영은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불황이, 아니 막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특히 돌쇠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그녀를 옥죄었죠. 돌쇠는 막세가 정충신 장군과 독대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외딴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제 막세의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막세, 내 이놈,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말해보아라.
너는 대체 누구냐? 사내의 몸에서 어찌 그리 섬세한 기운이 풍기며 어찌하여 그리도 몸을 감추려 하는가? 내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옷을 벗겨 진실을 확인하고 말리라. 돌쇠? 자네는 돌쇠의 끈질긴 추궁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불황이는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감출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쇠? 미안하다. 나는 사내가 아니다. 나는 여인이니라. 여인이라니? 막세, 내가 정녕 여인이었단 말인가? 불황이의 고백에 돌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히던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지만 동시에 믿었던 동료가 여인이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죠. 돌쇠는 불황이에게 어찌하여 이리 위험한 길을 택했는지 다그쳐 물었습니다. 불황이는 눈물을 흘리며 병든 아비를 대신해 군역을 지려 했던 절박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지극한 효심에 돌쇠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해졌습니다. 그는 불황이의 지극한 효심과 나라를 구한 용기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으니 그녀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녕 여인이었다니. 허나 어찌하여 이리 목숨을 건 위험한 길을 택했단 말인가? 군율이 얼마나 엄한데.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너는 물론 내 병든 아비까지 무사치 못할 터인데. 어찌할 셈이냐, 막세. 아비가 병들어 군역을 갈 수 없었네. 대립군을 살 돈도 없었고 일이라도 해야 아비를 살릴 수 있다 생각했네. 아, 막세. 내 효심이 이리도 지극할 줄이야. 허나 내가 여인이든 사내든 내 눈으로 본 내 용기와 충심은 변치 않는다. 이 비밀 내 목숨 걸고 지켜주마. 부디 염려 마라. 돌쇠의 굳건한 의리의 용기를 얻은 불황이는 이제 정충신 장군에게 자신의 모든 진실을 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돌쇠와 함께 정충신 장군의 막사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함께 그녀의 삶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정충신 장군은 막세와 돌쇠가 함께 찾아온 것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불황이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장군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인내 깊은 감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막세가 전장에서 보여준 모든 비범함이 여인의 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결합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죠.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막세, 아니 그대가 정녕 여인이었단 말인가? 예, 장군님. 소인은 평안도 차성군에 살던 병든 아비를 대신해 남장하고 군문에 들어온 여인 불황이입니다. 소인의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죄라니, 그대의 효심과 용기는 죄가 아니라 이 나라를 구한 위대한 공로이니라. 내가 어찌 그대를 죄인으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정충신 장군은 불황이의 지극한 효심과 나라를 위한 충절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감내한 그 모든 고난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불황이를 단순한 병사가 아닌 자신의 삶을 함께할 진정한 반려자로 보게 되었죠. 전장에서 피어난 기묘한 인연은 이제 백년가약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불황이, 그대의 용기와 지혜는 사내인 나조차 감히 따를 수 없는 것이오. 이 나라를 구한 그대에게 내가 감히 청혼하노니 네 아내가 되어 남은 생을 나와 함께 해주겠소. 장군님, 소인 같은 미천한 몸을 장군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효녀 불황이와 정충신 장군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비록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혼례는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찬 소박하고 아름다운 자리였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병사들은 물론 돌쇠와 같은 동료들도 진심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조선 땅에 길이길이 회자될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막세, 아니 불황이 아가씨,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불황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충신의 아내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충신 장군의 아내가 된 불황이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은 장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장군의 고민을 들어주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었고, 때로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비록 직접 전장에 나서는 일은 없었지만 그녀는 장군의 곁에서 묵묵히 나라를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여보, 그대의 지혜로운 말 덕분에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소. 그대는 진정 나의 현명한 보시자 아내요. 장군님께서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것이야말로 소인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시간은 흘러 정충신 장군은 장수로서 나라에 헌신하다 병자호란이 발발하기 직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불황이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자신의 반려자였던 정충신의 죽음은 불황이에게 또 한 번의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 정충신의 3년상을 지극정성으로 치른 불황이는 이제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새로운 길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불도에 귀했습니다. 전장에서의 영광도 사랑하는 이와의 인연도 모두 부질없음을 깨달은 듯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산사의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신을 찾아 떠나는 고독하고도 숭고한 여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불황이가 비구니가 된 후 그녀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조선에는 또 한 번의 큰 비극 병자호란이 닥쳐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비구니가 된 불황이는 병자호란 때 적군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구했던 영웅이 결국 나라의 비극 속에서 생을 마감했으니 그 운명이 어찌나 기구하던지요. 병든 아버지를 위한 효심으로 시작된 한 여인의 삶은 남장을 하고 군대에 가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었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사랑을 이루었으며 마침내 속세를 떠나 비구니가 되는 깨달음의 여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효녀 불황이, 그녀의 이름은 비록 일사유사라는 책 속에 기록되었지만 그녀의 효심과 용기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 땅에 길이길이 전해져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잔잔한 감동과 함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선 초기 경남 김해의 한적한 마을의 효자 김극일이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허나 평화롭던 어느 날 마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그림자는 기어이 김극일의 집에도 드리웠으니, 극일아, 어미의 몸이 어찌 이리. 극이라 내게 집만 되는구나. 아버님,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피를 토하시다니. 제가 어떻게든. 김극일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으니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비명 소리와 함께 죽음을 알리는 북소리가 스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의 이름난 의원들이 괴질 환자들을 살피러 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의원들은 환자들의 몸에 돋아난 검붉은 종기를 보며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선언을 내뱉었으니, 이 병은 이 늙은 의원도 평생 본 적 없는 괴질이요. 약도 방법도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오. 김극일은 마을의 모든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손쓸 도리가 없다는 차가운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부모님을 살리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아버님, 어머님, 소자가 기필코 두 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제 목숨이 다한다 해도 결단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김극일은 그 이후로 더욱 부모님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온갖 민간요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위중한 병에는 자식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움직여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오래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식의 피와 살을 바치거나 대변의 맛으로 병세를 살피는 것이 지극한 효심의 증거이자 병을 낫게 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극일은 부모님 몰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쥐고 자신의 손가락 피를 내었습니다.
붉고 뜨거운 피가 뚝뚝 떨어져 약물에 섞이는 순간 그 붉은 기운이 약탕 전체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몸에 도단한 부스럼을 직접 입으로 빨아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죠. 그 길은 혐오감과 두려움에 몸서리쳤지만 날마다 야위어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학식 높은 문인이었으나 효를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존엄성마저 내려놓는 숭고한 희생정신이었습니다. 허나 백성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빌미 삼아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탐욕스러운 자가 있었으니 바로 탐관오리 변현감이었습니다. 그는 괴질이 창궐하자 백성들에게 역병 구호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부과하고 약재를 독점하여 폭리를 취했으며 병든 백성들을 곤장으로 다스리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괴질은 내게 하늘이 내린 기회로다. 백성들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내 창고는 가득 찰 것이니 어서 가서 세금을 더 거두고 약재를 모아오너라. 불복하는 자는 곤장으로 다스려라. 마을 사람들은 변현감의 폭정에 신음했고 김극일의 집에도 그 악랄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김극일의 탐욕스러운 친척들 또한 변현감의 하수인이 되어 그의 지시 아래 김극일의 집안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강풍이 불어 부모님의 약을 끓이던 솥이 쓰러졌습니다. 김극일은 약을 놓칠세라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맨손으로 솥을 일으켰으니 그의 손바닥에는 끔찍한 화상이 남았습니다. 이런, 이 약이 어떤 약인데? 자신의 화상보다도 약이 더 먼저였던 그 길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의 병세를 낫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변현감의 사주를 받은 그 길의 친척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변현감의 힘을 빌려 부모님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을 가로챌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김극일의 효행을 비웃는 듯한 조소가 서려 있었죠. 이 노인네들 이리 두면 죽을 날만 기다릴 뿐이네. 우리가 모시고 가서 편히 모실 테니 이리 내놓으시게. 현감 나으리께서도 이리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신단 말입니까? 당숙, 부모님은 제가 모십니다. 어서 돌아가시지요. 친척들의 악행뿐만 아니라 그 길의 극단적인 효행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퍼지기 시작했고 그를 불길한 미친 자로 낙인 찍어 따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길이 약초를 구하러 나설 때 그에게 돌을 던지거나 저주를 퍼붓는 등 폭력까지 가하며 마을에서 추방하려 했죠. 허나 부모님의 괴질이 날마다 악화되자 김극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금지된 산으로 약초를 구하러 떠났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리거나 맹수와 마주치는 등 생사의 위기를 겪었죠. 길을 잃고 헤매던 그에게 오래된 전설을 아는 정체불명의 노인이 나타나 의미심장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그대의 효심이 하늘에 닿을진대 세상의 이치로는 풀 수 없는 병도 고칠 수 있느니라. 지극한 정성은 때로 피와 살을 바쳐야 하는 법. 맹수의 기운이 깃든 곳에 기적의 실마리가 있을지니. 노인의 말은 김극일의 마음에 깊이 박혔지만 극단적인 효행으로 인해 김극일이 고통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본 부모님은 차라리 자신들이 죽더라도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다며 그에게 효행을 멈추라고 애원했습니다. 극일아, 애비는 괜찮다. 제발 너마저 이리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구나. 멈추어다오. 내 아들아, 어미는 괜찮으니 내 몸을 해치지 마라. 제발. 하지만 그는 부모님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살리겠다는 일념은 더욱 깊어졌답니다. 결국 밤낮 없는 간병과 외부의 압박으로 그 길은 극심한 탈진 상태에 빠져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눈앞이 흐려지며 정신마저 아득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석의 부모님께서 갑자기 피를 토하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위중한 상황에 김극일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부모님의 위급한 신음소리를 듣자
온몸의 기력이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바친 직후 부모님의 병세가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듯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을까봐 극심한 자책과 절망감에 빠질 뻔했지만 다시금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간병하자 병세가 미약하게 남아 차도를 보였습니다. 허나 변연감은 그 길의 효행이 백성들 사이에 불필요한 동요를 일으키고 자신의 탐욕스러운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죠. 내 이놈 김극일! 내 요사스러운 효행이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구나! 내가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백성을 기만하려 드는가? 당장 그 어리석은 짓을 멈추지 않으면 내 병든 부모는 물론 내 목숨까지 무사치 못할 것이다. 현감나으리, 소인은 오직 부모를 살리고자 했을 뿐 결단코 백성을 현혹한 적이 없습니다. 소인의 효심이 죄라면 이 몸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변연감의 직접적인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김극일은 흔들림 없이 부모님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부모님의 병세가 다시 위중해지자 그 길의 당숙을 비롯한 친척들이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상속될 곡식과 논문서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 내 부모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 될 터. 어서 비켜라. 감히 내 부모님의 재산을 탐하려 드는가? 당장 멈추지 못할까? 그 길은 이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하여 쫓아갔지만 그들은 변연감의 비호 아래 교묘하게 도망쳤습니다. 이로 인해 그 길의 집안은 곡식마저 부족해져 이후 닥쳐올 흉년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였으니 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었죠. 온갖 모함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더욱 귀한 약재를 구하려 했었습니다. 허나 마을의 모든 약재는 탐관오리 변연감이 독점하고 있었으니 백성들은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죠. 그 길은 고민 끝에 목숨을 걸고 변연감의 약재 창고에 몰래 침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그는 창고의 담을 넘어 귀한 약재를 찾아 헤매는 순간 보초를 서던 변연감의 부하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감히 현감나으리의 창고에 침입하다니 당장 끌고 가라. 놓아라! 이 약재는 병든 부모님을 살릴 약재다. 변연감은 김극일을 자신의 관하로 끌고 와 잔혹하게 신문했습니다. 그는 김극일의 효행을 요사스러운 미신이라며 조롱하고 백성들을 현혹하려 한다며 곤장을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병든 김극일의 부모님마저 신문장 한쪽 구석에 끌고 와 힘없이 눕혀두었으니 이는 김극일의 마음을 더욱 옥죄는 잔혹한 방식이었습니다. 내 이놈 김극일! 내 요사스러운 짓을 대체 언제 멈출 작정이냐? 그것도 모자라 감히 도둑질까지 하다니 이제는 내 병든 부모는 물론 내 목숨까지 무사치 못할 것이다. 소인은 죄가 없습니다. 오직 병든 부모님을 살리고자 했을 뿐. 소인의 효심이 죄라면 이 몸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변연감의 물리적인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김극일은 흔들림 없이 부모님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극단적인 효행으로 인해 김극일이 고통받고 변연감에게 신문당하는 것을 본 부모님은 차라리 자신들이 죽더라도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다며 그에게 멈추라고 애원했습니다. 극일아, 애비는 괜찮다. 제발 너마저 이리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구나. 멈추어다오. 변연감의 잔혹한 신문이 계속되던 그때였습니다. 그 길의 눈앞에서 신문장 한쪽에 힘없이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몸이 갑자기 싸늘하게 굳어지더니 미약하게 뛰던 맥박마저 완전히 멎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죽은 듯이 창백해졌고 관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길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제발 눈을 뜨세요. 소자가 아직 효도를 다하지 못했사옵니다. 변연감과 그 부하들마저 순간 당황하여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극일의 절규는 신문장을 가득 채웠고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길의 필사적인 심폐소생 노력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어머니의 몸에서 희미한 온기와 함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적의 서막이 열렸고 부모님의 병세는 미약하게 남아 차도를 보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의 기이한 행동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시선 속에서도 부모님을 위한 귀한 약재를 찾아 기어이 금지된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약초를 캐러 금지된 산에 들어간 김극일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냥꾼들이 설치한 덫에 어린 새끼 호랑이가 걸려 애처롭게 울부짖고 있었고 그 옆을 어미 백호가 안타깝게 맴돌고 있었죠. 김극일은 잠시 망설였지만 새끼의 고통과 어미의 절박한 눈빛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어미의 마음이 오죽할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를 구해주었으니 어미 백호는 경계심을 풀고 마치 감사의 인사를 전하듯 김극일을 바라보았답니다. 한편 변연감은 계속해서 김극일을 압박하고 백성들에게 그의 효행이 거짓임을 선전했습니다. 저 김극일이라는 자는 요사스러운 술수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느니라. 그의 효행은 거짓이니 속지 말라.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길에 대한 믿음과 연민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변연감의 끊임없는 압박과 백성들의 의심 속에서 자신의 효행이 오해받아 부모님께 누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밤을 지새우며 부모님의 쾌유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변연감은 김극일의 완강함에 분노하며 마지막으로 그를 신문장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부모님을 다시 신문장 한쪽에 눕혀두고 김극일을 향해 최후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김극일,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요사스러운 효행을 멈추고 죄를 고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내 부모와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소인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위중하신 부모님을 이리도 모질게 대하시니 억울하옵니다. 부디 필요한 약초를 쉬이 구할 수 있도록 창고를 개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자신도 모르게 나온 이야기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변연감의 위협에 굳건하게 맞섰습니다. 그의 대답에 변연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신문장 안의 기온이 변하며 기적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으니 신문장 한쪽에 힘없이 누워있던 부모님이 마치 죽음에서 깨어난 듯 힘겹게 몸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의 몸에 돋아나 있던 흉측한 종기들이 눈부신 빛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지고 얼굴에는 놀랍도록 생기가 돌았습니다. 부모님은 변연감 앞에서 그 길의 지극한 효심과 그로 인한 기적 같은 회복을 생생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감 나으리, 이 아이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옵니다. 이 아이의 피와 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옵니다. 우리 아들의 정성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죄인이 아니라 진정한 효자이옵니다. 부모님의 생생한 증언과 완쾌된 모습의 변연감은 물론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연감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문장을 지켜보던 마을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 길의 효행과 부모님의 기적적인 완쾌는 삽시간에 마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 길을 비난하고 멀리했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재산을 탐했던 친척들 또한 변연감이 김극일의 효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못해 용서를 구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여전히 탐욕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극일은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으니 그의 너그러운 마음은 비록 탐욕에 눈먼 이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을 감화시키고 결국 마을의 진정한 화합의 기운을 불어넣었답니다. 한편 변연감은 즉시 이 놀라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그는 그 길의 지극한 효심과 부모님의 기적적인 완쾌가 단순한 미담을 넘어 백성들의 귀감이 될 만한 하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보고는 당시 임금이었던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세종은 김극일의 지극한 효심에 깊이 감동하여 그에게 효자 정렬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세종은 그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사 벼슬까지 제안했지만 그 길은 그 명예마저 사양했습니다. 평화롭던 시간도 잠시
조선 땅에는 다시금 흉년과 역병이 재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고통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탐관오리 변현감은 다시금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곡식을 매점매석하고 약재를 독점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더욱 악랄한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이 게으른 놈들! 역병 따위에 죽어가기 전에 세금이나 바쳐라! 곡식은 내 창고에 쌓여야 할 것이니! 그 길은 백성들의 고통과 변현감의 악행을 보며 깊은 슬픔과 분노에 잠겼습니다. 그의 효심이 이제는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충절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변현감의 악행을 막을 방법을 고뇌했습니다. 더 이상 변현감의 폭정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 길은 자신의 학식과 덕망을 이용해 백성들을 모으고 그의 악행을 고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는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변현감의 악행을 밝힐 증거를 모으고 억울한 백성들의 탄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그 길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변현감의 죄를 만천하에 고하기 위해 나섰으니 백성 여러분, 저 변현감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백성을 착취한 탐관오리입니다. 제가 모은 증거와 여러분의 증언으로 그의 죄를 낱낱이 밝혀 반드시 정의를 세울 것입니다. 그의 용기 있는 외침에 백성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내 그의 진심과 용기에 감동하여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변현감은 그런 고발에 분노하며 그를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그 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고발은 삽시간에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김극일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 앞에 변현감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변현감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했고 그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변현감,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엄중한 군율뿐이다. 당장 관직을 박탈하고 투옥하라. 탐욕으로 가득했던 변현감은 결국 몰락했고 그의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으니 이 모든 것이 효자 김극일의 용기와 강직함 덕분이었답니다. 백성들은 김극일을 단순한 효자를 넘어 자신들을 구원한 영웅이자 강직한 선비로 추앙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효심의 상징이자 불의에 맞서는 용기의 표상으로 길이길이 회자되었으니 그 명성이 하늘에 닿는 듯했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 그 길의 부모님은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길은 지극한 슬픔 속에서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부모님 사후 무덤 곁에 움막을 짓고 6년에 걸친 심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혹한의 추위, 굶주림, 외로움 등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부모님 곁을 지켰죠. 그러던 중 그 길은 밤마다 무덤가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와 거대한 그림자의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밤마다 그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두려움에 떨던 그 길은 결국 용기를 내어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했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눈, 거대한 몸집, 바로 전에 금지된 산에서 만났던 그 백호가 무덤가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오히려 그를 지키려는 듯 무덤 곁을 맴돌 뿐이었죠. 그 길은 전에 자신이 구해준 그 백호가 자신을 찾아와 보호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너 어찌하여 이곳에 나를 지키려 온 것이로구나. 그날 이후 호랑이는 그 길의 부모님 무덤 곁을 떠나지 않는 수호자가 되었답니다. 밤마다 어미 호랑이는 무덤 주변을 맴돌며 짐승들로부터 무덤을 지켜주었고 그 길은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호랑이에게 건네며 마치 집짐승 치듯 길들였습니다. 그의 지극한 효심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맹수마저 감화시키는 하늘이 내린 효임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말이죠. 효의 화신으로 추앙받으며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던 김극일 선생에게 또 한 번의 거대한 시대적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세종대왕의 태평성대가 저물고 조선의 정국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단종 폐위와 사육신 사건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는 학자인 김극일에게 깊은 비분관계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선비로서 나라의 아픔을 자신의 고뇌로 끌어안았습니다. 아, 이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충신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어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듯 이 나라의 평안도 하늘에 닿기를. 김극일 선생은 사육신들의 억울한 죽음과 시대의 불의에 대한 비분관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식음을 전폐하기에 이릅니다. 그의 효심은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 그의 충절은 불의한 세상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 되었습니다. 그의 수척해진 모습은 시대의 고뇌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456년 김극일 선생은 그렇게 시대의 고뇌를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으니 그의 죽음은 단순한 효자의 별세가 아니라 효와 충을 모두 이룬 위대한 선비의 숭고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극일 선생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부모님 무덤을 지키던 백호가 장례 행렬을 따라와 마치 슬픔을 아는 듯 그의 무덤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김극일의 무덤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전하듯 울부짖고는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효자 김극일 선생의 삶은 병든 부모를 위한 지극한 효심으로 시작하여 맹수마저 감화시키는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렀고 나아가 시대의 불의에 맞선 강직한 충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의 역사 속에 길이길이 전해져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감동과 함께 진정한 삶의 의미와 선비의 도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평화로운 마을 안양이었다. 이곳에는 대대로 학문과 덕망을 쌓아온 김복만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으니 그의 집안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명문가였다. 자식이 없어 산천 기도를 드리고 별별 구판을 벌여도 씨앗 한 톨 구경 못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찌된 영문인지 김복만네의 집은 자식이 풍년 중에도 대풍년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한 번에 셋씩이나 낳아버렸으니 집안은 매일같이 아우성과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 허나 김복만네의 삼형제 중 맏형은 장가들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자식이 없건만 막내는 세 쌍둥이를 낳았다. 세 쌍둥이가 실하게 자라서 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도 웬일인지 맏형과 둘째 형에게는 아이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벽에 걸린 낡은 족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김복만은 그 족자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문의 무게와 자식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뒤섞여 번민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셋 중 어느 놈을 내 곁에 두고 또 어느 놈을 형님 댁으로 보내야 할까? 맏 형님께 자식이 없으니 귀한 피를 이어줄 이는 정해야 하건만 가장 총명한 녀석을 후사로 삼고 싶어도 형님께서 탐내실까 두렵구나. 김복만의 서재는 여전히 밤의 장막에 쌓여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자식들에 대한 애정과 함께 그들의 미래를 현명하게 결정해야 하는 가장의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응시했다. 다음 날 아침 김복만의 집 마당에서는 세 쌍둥이 김선두, 김중심, 김한성이 흙바닥에 앉아 조약돌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글 공부에 대한 흥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서당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아들들의 고집에 김복만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세 아들이 서로를 보며 낄낄거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철부지들이었다. 에이, 또 서당이라니. 지루해 죽겠네. 차라리 밭일이나 하는 게 낫지. 글은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아버님께서 시키시는 일인데. 며칠 후 김복만의 집 대문이 열리고 낡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눈빛은 온화했다. 세 아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노인을 바라봤다. 아들들의 고집을 꺾지 못한 김복만은 결국 큰돈을 들여 노훈장이라는 독선생을 집으로 모셔온 것이었다. 노훈장은 오랜 세월 학동들을 가르쳐 온 경험 많은 스승이었다. 노훈장이 세 아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자
새 아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훈장님, 부디 저희 아들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서재한 학동들이 앉는 자리에서 노 훈장이 새 쌍둥이를 번갈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새 아이는 너무나 똑같이 생겨 구별이 쉽지 않았다. 노 훈장은 나이 탓에 눈과 귀가 어두워 새 쌍둥이를 구별하기 힘들어했다. 김복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 안쪽부터 선두, 중심, 완성을 앉히고 자리를 지키게 했다.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정된 자리에 앉았고 노 훈장은 만족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너희 셋은 어찌 이리 똑같이 생겼느냐? 헷갈리는구나. 자, 오늘은 이리 앉거라. 안쪽은 선두, 가운데는 중심, 문 쪽은 완성이다. 이 자리를 늘 지키도록 하여라. 며칠 후 노 훈장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새 쌍둥이가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단조로운 글 공부의 실증을 느낀 새 쌍둥이는 기묘한 장난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노 훈장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교묘하게 자리를 바꿔 앉으며 스승을 골탕 먹였다. 선두와 중심이 자리를 바꾸고 완성은 슬쩍 웃으며 그들을 지켜봤다. 노 훈장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다음 날 노 훈장이 글귀를 암송시키고 있었을 때 완성은 막힘없이 줄줄 외웠지만 선두는 이곳 저곳에서 틀리거나 막혔다. 셋 중 가장 영리했던 완성은 가르치면 금방 깨우쳤지만 선두는 자주 막히고 틀렸다. 문제는 아이들이 자리를 바꾸면서 노 훈장이 누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한다는 점이었다. 노 훈장이 선두의 종아리를 때리자 선두는 아픈 척하며 엉덩이를 들썩였다. 이놈아, 어찌 이리 막히느냐? 어제는 줄줄 외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 멍청해졌느냐? 그때 서재 밖 김복만이 노 훈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을 멈췄다. 허, 오늘은 막내가 어찌 이리 멍청해졌단 말인가? 어제는 그리 영리하더니. 그리고 너희들은 또 언제 글 공부가 이리 영리해졌느냐? 참으로 이상하구나. 노 훈장의 혼잣말이 들려왔다. 노쇠하여 눈도 어둡고 귀까지 먹은 노 훈장은 날마다 달라지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김복만은 아들들의 학업의 촉각을 곤두세웠고 노 훈장의 혼잣말을 들으며 의아함을 느꼈다. 그렇게 김복만이 출타한 어느 날 새 쌍둥이가 노 훈장을 졸라 집 뒤뜰에서 놀고 있었다. 노 훈장은 지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봤다. 새 형제는 아버지가 출타하는 기미만 보이면 노 훈장을 졸라 밖에 나가 저희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놀이를 즐겼다. 노령인 노 훈장은 종일 앉아 가르치노라면 좀 고단함을 느껴서 적당히 놀게 해주곤 했다. 해가 중천에 뜬 한낮 김복만이 예상치 못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후원뜰에서 놀고 있는 새 쌍둥이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종일토록 출타했다가 저녁 무렵에 돌아올 생각이었던 김복만이 중도에서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한낮에 집으로 돌아온 것. 일이 어긋난 것이 마음에 좋지 않기도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이나 보려고 후원으로 갔다. 새 녀석은 아버지가 출타한 것을 알고 노 훈장을 졸라 나와 놀다가 집 모퉁이를 돌아 후원뜰의 모습을 나타내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아니, 놈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아버지를 본 새 쌍둥이가 쏜살같이 별당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옷을 입은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한 몸 같았다. 새 쌍둥이가 별당 안으로 사라지자 김복만은 굳은 표정으로 그들이 사라진 문을 응시했다. 그날 저녁 김복만은 노 훈장을 서재로 불렀다. 서재하는 낮보다 더 엄숙한 분위기였다. 김복만은 노 훈장에게 아들들의 학업에 대해 물었다. 노 훈장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김복만은 노 훈장을 벗처럼 여기며 그의 귀에 소곤소곤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아들들을 시험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러다간 안 되겠군. 이튿날 훈장은 급한 일이 있다면서 이틀 동안 나주에 다녀오겠다고 하였다.
그동안에 배우고 있었던 소학을 각각 3장씩 외우도록 명하는 것과 함께 다음 날 아침 김복만은 세 아들을 서재로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느 때와 다른 엄숙함이 깃들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서재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 너희는 각자 다른 고을로 떠날 것이다. 선두는 파주로, 중심은 광주로, 완성은 수원으로 다녀오너라. 친척 집에 서장을 전하고 오는 길에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가지고 오는 것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을 얻어와야 한다. 훔치거나 동냥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명심하거라. 세 아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엄중한 표정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다. 각자의 노잣돈을 받아든 그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에 잠긴 채 길을 나섰다. 선두는 한양을 벗어나 구파발을 지나 파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다. 길은 굽이진 산길로 이어졌고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가장 귀한 물건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했다. 선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다.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될수록 큰 것이 좋다고 하셨지.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말고 동냥도 하지 말라니. 어찌 귀한 것을 얻어오란 말인가? 그렇게 길을 걷던 선두는 나무 그늘 아래 길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왔지만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선두는 혼자 걷는 길이 심심하던 차에 그녀의 모습에 발걸음을 멈췄고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선두를 빤히 바라보았다. 도련님, 소인은 갈 곳 없는 기생이옵니다. 손님마저 끊겨 죽을 지경이라 이 길에서 지나가는 행인의 돈을 훔칠 생각까지 했사오나 도련님의 고운 기색을 보니 차마 그러지 못하고 이리 울고 있었사옵니다. 월하는 선두의 동정심을 눈치챘다. 그녀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그녀는 몸을 살짝 일으켜 선두에게 한 발짝 다가섰고 그녀의 손이 선두의 옷자락에 스치듯 닿았다. 선두는 주머니 속 노잣돈을 만지작거리며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고 그의 이성과 감성이 팽팽하게 맞서는 듯했다. 아버지의 엄한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데 이 여인의 눈물은 어찌 이리 애처로운가? 귀한 물건을 찾아야 할 이 돈을 고작 주막 술값으로 써도 되는 것인가? 도련님, 소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겠나이까? 이대로라면 오늘 밤도 굶주림에 잠 못 이룰 것이옵니다. 소인이 가진 것이라곤 이 몸과 이 주막의 술뿐. 부디 하룻밤만이라도 소인의 술을 팔아주시겠나이까? 큰 돈은 바라지 않사옵니다. 그리 딱한 사정이라니. 소인이 가진 돈이 넉넉지 않으나 제가 술을 팔아드리면 되는가요? 허나 저는 술을 마실 줄 모릅니다만. 염려 마십시오, 도련님. 술은 소인이 따르고 도련님은 그저 옆에 앉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옵니다. 월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감춘 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두를 주막 안으로 이끌었다. 선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그녀의 뒤를 따랐다. 월하의 작은 주막 안은 붉은 등불 아래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간소한 술상이 차려졌고 월하는 선두의 맞은편에 앉아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술잔에 술을 따랐다. 술 향기가 주막 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난생 처음 술을 마신 선두는 금세 얼굴이 붉어지며 얼큰이 취했다. 월하는 능숙하게 술을 권하며 선두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녀의 손길이 술잔을 건넬 때마다 선두의 손에 스쳤고 그녀의 눈빛은 선두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허나 이 여인의 눈빛이, 이 술이 어찌 이리 달콤하단 말입니까? 난생 처음 느껴보는 술기운과 월하의 유혹적인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선두는 아버지의 당부를 잊고 그녀의 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막 안은 점차 끈적한 욕망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월하가 선두의 손을 잡자 선두는 낯선 감각에 몸을 떨었지만 이내 그녀의 품에 안겼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선두는 월아가 자신의 노잣돈을 돌려주려 하는 것을 보았다. 월아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선두는 단호하게 돈을 거절하며 고향을 떠나온 사정을 이야기했다. 아버님께서 귀한 일로 쓰라 하셨는데 돈을 다 주면 어찌하시려고요? 소인을 도우신 마음은 감사하나 이것이라도 돌려받으소서. 아니, 나는 돈이 필요 없어. 오늘 안으로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니 부디 그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시오. 월아는 선두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떠오른 듯한 기색이 스쳤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열었다. 월아는 조심스럽게 백자 술단지를 선두에게 건넸고 선두는 단지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련님, 그 돈을 그리도 귀히 여기시는 걸 보니 필시 아버님께서 예사로운 것을 바라신 건 아닐 터. 훔치지도 동냥도 말라 하셨으니 혹 도련님의 재주를 시험하시려 한 건 아닐는지요? 소인, 그저 도련님 돕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이것은 백자 술단지예요. 오래된 것이어서 구하기 힘든 물건이지요. 이것이라도 아버님께 드려요. 선두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즐거움 대신 알 수 없는 허망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룻밤 실컷 즐기고 나서 더 이상 돈은 쓸 수도 없었다. 선두는 월아가 건넨 백자 술단지를 들고 길을 나섰다. 되도록 큰 것을 사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단지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알 수 없었다. 둘째 김중심은 광나루를 지나 광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선두와 비슷한 시간대에 길을 나섰지만 그의 표정은 좀 더 현실적이고 주머니 속 노잣돈을 지키려는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이윽고 길가에서 똑같은 여인 창기를 만났다. 창기는 월아보다 한층 더 노련하고 악착 같은 기색을 풍기며 마치 굶주린 매가 먹잇감을 노리듯 중심을 훑어보았다. 중심은 여인의 애절한 사연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듯했으나 속으로는 샘을 하고 있었다. 술이라니. 나는 술맛도 모르거니와 이 귀한 노잣돈을 고작 술 한 잔에 탕진할 소냐? 이 돈으로 며칠은 너끈히 버티며 다른 손님을 기다리게 하면 될 일. 그까짓 유혹이야. 그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지만 결국 창기의 끈질긴 설득에 이끌려 그녀의 주막으로 향했다. 마치 제 발로 덫에 걸리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그렇게 창기를 따라 들어간 주막 안에선 붉은 등불 아래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간소한 밥상이 차려졌고 중심은 허기진 배를 채웠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슬쩍슬쩍 창기의 눈치를 살폈다. 언제쯤 다른 손님이 올까? 이 돈을 아껴야 하는데.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창기는 중심에게 술을 권하며 유혹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만. 하며 빼는 척했지만 창기는 온갖 교태를 부리며 술잔을 내밀었다. 어머, 도련님. 이리 고운 얼굴에 술 한 잔 안 받으시면 소인이 어찌 서운하지 않겠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교태와 술 기운에 중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머릿속 복잡한 계산은 이미 주막 너머로 날아간 뒤였다. 그는 창기의 요염한 웃음에 정신없이 이끌려 밤새도록 그녀의 품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의 며칠 버티기 계획은 단 하룻밤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 밤이 깊어질수록 주막 안은 처음 욕망의 기운으로 가득 찼고 중심은 아버지의 당부를 잊은 채 창기의 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에라 나도 모르겠다.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간들 아버지께서 나를 내치시지는 않을 테니 동트기 전에 서둘러 나서면 될 것이야. 그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졌고 창기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중심은 어제 다정했던 창기가 싸늘하게 돌변한 모습에 당황했다. 창기는 매서운 눈초리로 중심을 붙잡았다. 아, 아버지께서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오라고 한 돈이라서 줄 수 없으니 용서해줘. 아, 하룻밤 술 잡수시고 남의 몸을 실컷 가지고 놀았으면 그 값을 치르고 가셔야 할 것이 아니에요. 있는 돈을 다 내놔도 시원치 않은데 이까짓 것으로 사람의 몸값을 치르려고요. 중심은 창기의 매서움에 어쩌지 못하고 모든 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창기는 대신 방 안을 나갔다가 잠시 뒤에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이 크게 깨진 녹그릇을 보세요. 오래된 것이라서 구하기 힘든 물건이에요. 이것을 아버님께 갖다 드리세요. 큰 물건에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큰 물건은 없다고요. 셋째 김완성은 과천을 지나 수원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다른 형들보다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다. 완성은 역시 똑같은 여인을 만났지만 본래 총명했던 완성은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인 간사한 자들의 꼬드김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완성은 길을 걸으며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이번에도 여인이 애처로운 표정으로 완성에게 다가와 사정을 늘어놓았다. 완성은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완성은 여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는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쳤고 여인은 당황한 듯 물러섰다. 아이고, 이보시오. 술 손님이 안 드는 것은 필시 당신이 게을러서 그렇겠지. 어찌 손님이 안 오는지 그 까닭을 생각하여 손님이 문전성시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오? 길 가는 행인에게 대놓고 사정을 하다니 그것은 당신에게도 이롭지 못한 일이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란 말이오. 완성은 여인을 한번 단호하게 타이르고 다시는 매달리든 무엇을 하든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두 번째로 매달리자 획 뿌리치고 갈 길을 서둘러 떠났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의 명령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큰 물건을 가져오라니 도대체 무슨 큰 물건을 얻어오란 말인가? 이것은 무엇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 텐데 어떻게 해야 바라시는 뜻을 맞출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훔치지도 말고 빌어먹지도 말고 그런데 크면 클수록 좋다니? 대체 아버님은 나더러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오라는 말씀인가? 그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이놈의 큰 물건은 대체 어디서 뚝 떨어질 심산인지.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머릿속은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었다. 완성은 수원 백리길을 어떻게든 하루에 다녀오든지 하여 선생이 명령하신 것을 익힐셈으로 해가 뜨자마자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걸었다. 허나 세상 만사가 어디 마음먹은 대로 술술 풀리던가. 해가 서쪽 산등성이에 붉은 얼굴을 들이우고 하루의 고단함에 겨우 하품을 시작할 즈음 수원성 북문에서 30리를 겨우 벗어나니 다리에는 쇠붙이라도 달린 듯 더 이상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다. 그때 마침 길가에 불 꺼진 등잔처럼 초라한 주막 하나가 눈에 띄었고 완성은 그곳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다. 좁디 좁은 방구석에 앉아 멀뚱히 천장만 바라보던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니, 이럴 수가. 아버님께서 거금을 쥐어주신 데는 필시 깊은 뜻이 있었을 터. 설마 이 돈이 그저 길바닥에 뿌리라고 주신 건 아니겠지? 이튿날 저녁 등불 아래 김복만이 조용히 앉아 아들들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첫째 김선두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백자 술 단지가 들려 있었다. 잠시 후 둘째 김중심이 지친 얼굴로 들어섰고 그의 손에는 크게 깨진 녹그릇이 들려 있었다. 첫째 김선두와 둘째 김중심은 돌아왔지만 셋째 김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다. 김복만은 조용히 완성을 기다리며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고 그의 눈빛은 둘의 여정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이내 곧 완성까지 도착하자 그래, 너희들은 무엇들을 구해왔느냐? 그리고 중심이는 왜 하루가 늦었느냐? 먼저 김선두가 조심스럽게 나섰다. 그는 백자 술 단지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아버지 앞에 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긴장되어 있었다. 김복만은 백자 술 단지를 말없이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아버님께서 귀한 물건을 사오라고 하신 돈이었는데 월하라는 여인이 손님이 없어 어려움에 처했기에 이 백자 술단지는 그녀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귀한 물건이라 하옵니다. 이어서 김중심이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허탈감이 역력했고 낡은 녹그릇을 내놓는 손길은 망설였다. 김복만은 크게 깨진 녹그릇을 힐끗 보았다. 그의 눈빛에 미미한 실망감이 스쳤다. 이 녹그릇은 오래된 것이라 구하기 힘든 물건이라 하옵니다. 큰 물건이라 하여 받아왔습니다. 김복만의 시선이 셋째 완성에게 향했다.
완성은 침착하고 또렷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마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완성의 대답을 들은 선두와 중심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비로소 그제서야 그 여인들이 아버지가 꾸민 일임을 깨달았다. 서재하는 완성의 낭낭한 목소리와 형들의 침묵으로 가득 찼다. 아버님, 저는 부지런히 하루에 다녀와 선생님이 시키신 공부를 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성 30리 밖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저히 선생님이 시키신 공부를 할 틈이 없을 것 같아서 아버님께서 주신 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하 하고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를 빌려 타고 서당에서 소학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 후 나귀 인자에게 나귀를 끌려가지고 문 앞까지 오면서 그 귀한 소학을 읽었습니다. 옳지. 내 속을 이리도 시원하게 긁어주는구나. 시간은 천금보다 귀하고 돈은 그 귀한 시간을 사는데 쓰는 것이니라. 이 귀한 돈을 들여 독선생을 모셔왔거늘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책 대신 딴짓만 하고 있었더냐? 과거에 낙방하는 놈들이 다 너희같이 한량처럼 굴었다는 것을 알아두거라. 김복만의 훈계가 끝나자 선두와 중심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진정한 깨달음의 빛이 스쳤다. 김복만의 준엄한 훈계에 새 쌍둥이는 돈과 시간 그리고 학문의 진정한 중요성을 비로소 확실히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통감했다. 선두와 중심이 서로를 힐끗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없이 서로에게 전하는 깨달음과 반성이 담겨 있었다. 김복만은 잠시 침묵하며 새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이윽고 그의 시선은 완성에게 고정되었고 그의 얼굴에 확고한 결심이 떠올랐다. 김복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셋째 완성을 자신의 후사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의 현명한 선택은 가문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김복만이 완성을 향해 손을 내밀자 완성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